아마 151페이지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조금 상기시켜 보면 4장에서 형성평가는 무엇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서 형성평가를 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들에 관해서 논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형성평가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형성평가와 비공식적인 형성평가로 나누어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학습들을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수업에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정중심평가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같이 봤었죠. 그죠? 이제 형성평가라는 것이 가정중심평가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 학습을 하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이제 봤던 부분들이 여기 보시면 형성평가라는 것은 어떤 그 학습의 증거를 수집하는 건데, 그죠? 이것을 어떤 공식적인 형태로 우리가 알고 있던 형태로 학습의 증거를 수집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이 비공식적인 형태의 어떤 평가의 유형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관찰이라든지 또는 질문이라든지 이러한 유형들이 이제 형성평가에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걸 여러분이 익히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그죠? 증거들을 수집했다면 그 증거에 맞는 해석.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들 얼굴 표정 같은 것들도 언급을 했었죠. 그죠? 이런 표정일 때는 어떤 의미를 주는 건지 우리가.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자세,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얘기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성평가를 우리가 정의할 때 이 형성평가라는 것이 학습의 증거를 수집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교수 전략을 여기서는 수정이라고 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는 조절을 하는 일련의 과정, 즉 교사가 하는 어떤 교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형성평가라고 보자면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피드백이라는 부분과 수업 조절, 교수 전략을 조절하는 이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추가적으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렇게 두 개를 봤다면 이제 오늘은 이 피드백이란 도대체 어떠한 기능을 하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어져서 할 내용들이 그럼 수업 조절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으셨던 유인물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가 5장에 대한 내용을 학습을 하고, 여러분 교재에서는 151페이지. 어떤, 전체적으로 보자면, 피드백의 유형,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그렇다면 피드백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줄 수 있는지, 그럼 이제 피드백의 어떤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결정할 것인지, 그걸 통해서 효과적인 피드백은 어떻게 줄 것인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수업을 이 피드백에 맞추어서 피드백을 주었다면 그 피드백에 맞게 우리의 수업은 어떻게 조절을 할 건지, 교수 전략을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오늘 추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5장에서 언급하는 것은 형성평가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두 가지 요소가 되겠죠. 이 피드백이라는 요소와 무슨 요소? 그렇죠. 이 수업 조절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피드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굳이 우리가 피드백이라는 단어를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해석하지 않더라도, 그죠? 피드백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우리는 피드백이라 그러면 다시 돌려주는 거. 맞나요? 환류하는 거.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준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송환이라는 용어로 해석해서 쓰기도 하고요. 혹은 환류라는 용어로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동향들로 보자면 그냥 그대로 피드백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경향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의 용어들을 뭐 제대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학자들은 교사가 평가 정보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평가에 대한 정보들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어떤 성취 수준, 즉 뭐 지식, 추론, 기술, 수행 등의 어떤 학생들의 수준들을 살펴본 후에 학생들에게 주는 반응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사들의 반응을 피드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한 후에 이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새로운 의미는 아니고요. 이미 벌써 100년 전부터 어떤 강화, 뭐 여러분 심리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죠? 강화나 또는 칭찬 이런 부분에서 이미 벌써 많은 연구들이 되어졌던 용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은 어떻게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피드백이 효과적일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 일반적인 상식적인 경험선에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뭐 바로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말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그냥 상식이 아닌 이론에 기반해서 어떤 경험적인 증거들에 뒷받침해서 피드백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이 5장의 내용들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드백이라는 것이 어떻게 주면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장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이제 피드백에 관해서는 뭐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용어 자체에서 오는 어떤 그 특징이라든지 느낌들이 있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피드백이라는 것을 예비교사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피드백이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일하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치자면 학생의 특성이나 상황 그리고 뭐 또는 배우는 과목들에 따라서 피드백의 효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과적인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선택지를 더 넓혀야 된다는 거죠. 어떨 때 어떤 과목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 더 효과적인지 또 학습 목표와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피드백을 얼마만큼 그리고 언제 줬을 때 이게 효과적일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어떤 경험적인 베이스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지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자면 어떤 피드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몇 가지 효과적인 피드백을 얘기를 할 때에는 몇 가지 특징들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요 보시면 153페이지쯤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사가 교실에서 할 수 있는 형성적 피드백이라는 것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 피드백이 몇 가지 특징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특징이 적절한 성공의 준거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 성취의 향상 정도에 관한 학습 증거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또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학습 목표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향상되었는지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 자료를 통해서 피드백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평가라는 것이 기존에는 교수자 중심이었는데 학습자도 같이 평가에 주체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피드백을 만들 때에도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관여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에서 뭐 잘한 학생들에게는 A를 줄 거고 뭐 그 다음 학생들에게는 B를 줄 거고 그 다음 학생들에게는 C를 줄 거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A, B, C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낼 때 학습자들이 그 A, B, C에 대한 기준에 어떤 적합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학습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 뭐 우리가 회의를 연다든지 또는 뭐 학급 회의 시간에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첫째 시간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여서 어떤 피드백에 대한 준거에 해당하는 몇 가지 것들을 포함시켜 놓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습자들이 자기들이 포함이 되어서 자기들이 낸 의견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자기관리, 여기 자리가 아니고 자기예요. 자기관리, 자아효능감, 그리고 목적 지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자의 동기 가운데 뭐 자아효능감 동기 또는 목적 지향이니까 우리가 성취 목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피드백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드백은 적절한 때에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드백이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하기보다는 차별화된 피드백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피드백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약간 고려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만 피드백을 제안해 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피드백은 진솔하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칭찬이라는 것과는 조금 구별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긍정적이긴 하지만 사탕발림은 아니라는 거.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징들에 맞춰 보자면 어떤 그 교사가 피드백을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학생들이 피드백을 기대하고 그리고 또는 그것을 중요시하는 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은 틀리고 실수하는 것이 어떤 실패가 아닌 약간 그것에 대한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인정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그 부분을 약간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자기 학습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습자들에게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이 피드백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조금 생각해야 될 점들이 더 다양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피드백과는 사실은 정말 많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피드백을 이제 몇 가지 유형들을 살펴본 연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이것 외에 많은 피드백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만 피드백의 유형들을 어떤 복잡성에 근거해서 좀 나누어 본 연구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첫 복잡성에 근거했으니까 첫 번째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한 피드백들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 단순한 피드백. 그렇지만 갈수록 뭐해지는 거? 그렇죠. 복잡해지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정답을 알려주는 것들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 풀고 난 후에 뭐 1번에 대해서 틀렸다면 3번을 써준다든지, 1번의 답이 3번이었는 것을 아이들에게 체크해서 3이라고 써주죠. 그래서 그런 확인 정도도 사실은 피드백이긴 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약간 이런 복잡성에 근거하자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답 여부. 어떤 확인도 정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정보 없이 학생들의 답이 옳은 답인지를 확인해 주는 정도. 동그라미 X 정도. 그리고 제시도. 학생들의 틀린 답을 확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학습하게끔 도와주는 거. 그렇게 치자면 예전에 여러분들 왜 오답 노트 같은 거 작성해 보셨죠, 그죠?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제시도적인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류 표시하는 거, 정답을 주지 않고 더 나은 제안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지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정교화해 주는 거, 그쵸? 왜 답이 옳은지 틀린지를 설명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학습할 추가 시간을 주는 거. 그리고 뭐 속성 구분이라 치면 학습한 것의 핵심 내용을 다시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반응 예시라고 치자면 답이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도 추가적으로 주는 거, 교사가. 그리고 뭐 힌트 주는 거 있죠. 바른 방향으로 학생들 조금 안내하는 단서를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오개념을 오류 분석과 진단으로 설명해 주는 거. 얘 같은 경우 굉장히 정교화된 수준인 거죠.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그 부분들을 수정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주로 이제 오개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기반의 평가에서 충분히 실현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논문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정보적 교수. 얘가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정답은 주지 않지만 틀리고 맞는 것을 판단해주고 그리고 오류로 지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힌트까지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적 교수가 됩니다. 이런 종류의 피드백들이 있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피드백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책에서는 또 다른 형태로 피드백을 또 나눠보기도 해요. 여기 보시면 피드백의 유형이라고 해서 어떤 형성평가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4가지의 피드백 유형.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 처음 1주차 시간에 우리가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참조라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reference라는 용어로 이거는 또 뭐 지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거 참조 평가, 중거 지향 평가 뭐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 참조라는 것은 어떤 기준점이 되었어요. 그죠?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거 마찬가지죠. 피드백을 할 건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을 줄래? 라는 거. 근데 그러면 첫 번째는 목표에 비추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이 목표 참조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드백이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고 해서 어떤 기준이 본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피드백 같은 거, 세 번째라고 볼게요, 여기서는. 세 번째 피드백으로 보자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기준 같은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캐폴딩 피드백을 해서 이제 최근에 또 형성평가에서 많이 중요시되는 피드백 중에 하나라서 여기다 같이 유형화 시켜서 넣어놨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자면 목표 참조 피드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습 목표 의 어떤 성취 진행 정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피드백을 주는데 우리 수업에서 정해놓은 학습 목표에 빗대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목표 참조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사가 정해놓은 학습 목표에 빗대어서 얼마만큼 학습자가 도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도달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어렵고 성취할 수 있는 학습 목표. 우리가 이것도 2장에서 배웠죠. 이러한 부분들이 학생의 동기와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까지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피드백이라는 것은 학생의 학습과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피드백으로 우리가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뭘 기준, 본인. 그렇죠? 본인을 기준. 즉 다시 말해서 학생 본인의 이전 수행에 빗대어 봤을 때 얼마만큼 향상되고 얼마만큼 진행되었는지 정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피드백을 할 때 목표 참조 피드백으로 친다면 우리 수업에서 뭐 첫 번째 목표
그러니까 우리 수업의 학습 목표 첫 번째가 피드백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였어요. 피드백의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피드백을 줄 때는, 피드백의 유형 가운데 목표 참조 피드백을 잘 설명했군요. 피드백의 유형 가운데에서 스캐폴딩 피드백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정해놓은 학습 목표에 맞추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고 본다면 이전 시간에 피드백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이해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피드백의 유형에 대해서는 2가지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2가지 정도의 피드백을 더 학습해 봅시다. 라고 이전의 수행에 빗대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을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 가시면 많이 쓰시겠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학습자들에게 어떤 학습자 본인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자기 참조 피드백이라는 것이 학습자에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만 사실은 학습자 본인의 이전 수행을 여러분이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지만 얘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을 거라는 거.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 참조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대되는 학습, 학생의 수행을 우리가 기대되는 학습을 성취 기준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성취 기준과 빗대어서 평가하는 거, 그래서 판단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이 기준 참조 피드백을 할 때에는 어떤 성취 기준을 누구와 학습자에게 공유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성취 기준을. 그래야지 그 성취 기준에 빗대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취 기준 정도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우리가 더 많이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스캐폴딩 피드백이라고 해서 얘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피드백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스캐폴딩 피드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누구? 그렇죠.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제안한 스캐폴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학습자의 어떤 학습자의 상태와 학습자가 더 뛰어나게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 사이에 뭘 낳아주는 거, 다리 같은 걸 낳아주는 거죠. 교량의 역할. 그죠? 그것들을 보통 우리 비고츠키라는 학자가 스캐폴딩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캐폴딩이라고 얘기를 하면 교수법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교수법의 한 종류로 교사가 어떤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성취 수준 정도까지를 뭘 해서 세분화시켜서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 상호작용하면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피드백에서는 교사가 과제를 세분화해서 학생과 상호작용하면서 학생이 학습 과제를 순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때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약간 학습 전략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조언과 전략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그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죠. 그 교량을 싹 빼듯이, 그렇겠죠. 교사는 이 지원들을 약간 중단해야 된다는 거, 끝까지 해주진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학습자가 도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제시는 하되,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학습자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학습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게 누구에서, 교사에서 점점점 누구로, 학생으로 바꿔갈 수 있게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피드백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들의 피드백 외에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피드백은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성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게 피드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피드백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피드백이 약간
적이려면 몇 가지 요소 정도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서 말하는 뭐 피드백의 양 정도도 고려해야 되고, 피드백을 언제 줄 것인지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 피드백을 어떻게 줄 것인지, 전달 방식이죠.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피드백에 대한 듣는 청중들 또 고려해야 되고, 피드백을 줄 때 우리가 그 피드백을 주는 과제의 종류들도 사실은 고려해서 피드백을 해야지 효과적인 피드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이라 치면 여러분 피드백을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작게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피드백을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구체적이고 약간 기술적인, 여기서 말하는 이 기술적이라는 것은 설명해 주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설명적인 피드백은 일반적으로 하는 지적보다는 낫대요. 그쵸?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구체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아. 그럼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라고 이제 하는 것이 사실은 효과적이야. 너 이거는 잘못됐어. 너 왜 이렇게 못하니?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뭐한 거예요? 네,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인 현상을 지금은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엽적이라는 것은 막 구석구석, 그죠? 한 곳에 막 표집되어서 하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은 피드백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드백을 너무 지엽적으로 하다 보면 학습자들이 약간 주눅이 들 수가 있거든요. 내가 뭘 할 때도 약간 눈치를 보게 되고, 학습자들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피드백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기도 보시면 언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피드백을. 과제를 할 때?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과제를 수행하는 중이나, 그리고 수행 즉시 피드백을 주면 효과적이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복잡한 과제나 또는 학습자 능력 수준이 높은 학생들,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못 따라와서 수업에 뒤처지고 있는 학습자들에게는 바로 과제를 하고 있는 중에 피드백을 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주면서. 그런데 굉장히 학습 수준이 높아요. 본인이 생각할 힘이 충분히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피드백을 바로 주면 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번 더 미뤄서 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이 부분은 네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너가 한번 생각해 봐. 또는 뭐 내일까지 어디를 찾아와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 뭐 이렇게 주는 피드백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연된 피드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리고 이제 전달 방식으로 보면 우리가 말로 하는 건 즉시성을 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는 문서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구체적이면서 얘는 보관도 용이해요. 다음번에 쓸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연 보여주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미술, 이런 심동적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직접 보여주는 것도 효과적이겠죠. 나요? 문서 피드백 종류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그렇죠? 학습자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우리가 앞쪽 부분에 봤던 피드백의 유형 중에서 단순한 거, 정답 여부나 정답만 알려주는 피드백에서부터 문서 피드백이, 여기 보시면 어떤 그 성취 기준의 달성 여부를 알려주는 피드백. 여기 이렇게 평상시에 많은 책을 읽고 어떻게 해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 문서적인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넣는, 자기 평가 부분까지 넣는 부분들도 어떤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서적 피드백.
자, 교사가 줬는 어떤 피드백에다가 자기 평가를 포함해서 결과를 제시하는 이런 형태들도 이제 문서 피드백의 유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청중으로 보면 우리가 뭐 개인에게 하는 피드백도 있고 또는 뭐 전체에게 하는 피드백도 있고 또는 어떤 일부 학생에게 전달하는 그룹 피드백도 있고 전체도 있고 이것도 제 특징적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제가 있는데 모두 같이 하는 과제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학생이 선생님 이거는 A4에다가 써야 되나 뭐 B5에 써야 되나요? 이렇게 학생이 물었어요. 그럼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이제 그럴 때 전체가 하는 피드백이라고 얘들아 잠깐만 주목해봐. 자,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다 같이 알아야 되니까 선생님이 같이 전달을 할게. 이 과제는 A4에다가 뭐 몇 포인트로 작성해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학생들에게 이제 전달할 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하는 피드백보다 전체를 주는 피드백이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개인에게 줘야 되는 피드백이 효과적인 대부분의 피드백이 이제 개별에게 보통 주니까 뭐 이렇지만 전체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과제 종류에 따라서도 피드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간단한 과제에서부터 복잡한 과제. 그래서 간단한 과제 같은 경우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좋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지만 복잡한 과제 같은 경우에 조금 정교화할 필요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줘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지연되게 주는 피드백이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거. 이런 몇 가지 요소들을 조금 고려해서 피드백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제 효과적인 피드백은 똑같지는 않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모든 학습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차별화된 형성적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그렇다면 이 상황적인 맥락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떤 이 상황적인 맥락들을 학습자의 능력 수준이라는 것과 그리고 학년 수준, 그렇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학년 수준, 그리고 이제 과목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은 차별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럼 먼저 학습자 능력 수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자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고려해야 되는 상황 중에서 상황적 맥락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책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부분이 학습자 능력 수준이에요. 그럼 능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과 낮은 학습자들은 피드백의 효과가 차별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능력 수준이 낮은 학습자들 같은 경우 그렇죠. 피드백이 즉각적이고 구체적일수록 효과적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그 근거 없는 칭찬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제 능력이 낮은 학습자들에게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와는 별개다. 선생님은 뭐 그냥 정말 나를 모른 채 피드백을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사실 설명이 오히려 낫지 이제 칭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에게 효과적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는 또 여러분이 또 고려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약간 피드백에 관한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최근의 연구에서는 또 피드백에 대해서 피드백을 인식하는 게 또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도 하대요. 피드백이라는 게. 외국 문화, 서양 문화권에서는 피드백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선생님이 나에게 주는 어떤 그 설명, 추가적인 커멘트라고 인식하지만 우리나라나 동양권의 문화에서는요, 이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지적, 그렇죠.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이런 연구에 따르자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효과를 조금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피드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조금 달라질 필요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사가 이 피드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하는 피드백이 정말 피드백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교실 문화를 만드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능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 바로 주는 것보다는 약간 지연된 피드백, 한 번 더 생각해 볼래? 또는 뭐 내일까지 생각해서 우리 한 번 더 다시 얘기해 볼까? 이런 피드백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준 높은 학습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약간 도전적인 질문들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약간, 그리고 여기서는 좀 비판적인 지적과 그리고 후속 학습으로 확장하는 피드백에 더 수용적이다라는 거. 능력 수준이 높은 학습자들일수록. 그리고 자기 참조 피드백에 더 수용적이고 또 익숙할 수가 있다. 우리 앞에서 유형 중에서 자기 참조 피드백이 조금 더 익숙하고 더 수용적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학년 수준 중요하겠죠, 그죠? 초등학생의 경우 어떤 피드백이 효과적인지, 또 중고등학생. 근데 우리가 만난 학생들이 주로 중고등학생이겠죠,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 보시면 대부분 한 학급을 담임 선생님이 대부분 다 하잖아요. 특별교과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드백이라는 게 즉각적이고 스캐폴딩도 가능하고 정교화 피드백도 훨씬 더 중등 교사들보다는 쉽게 쓰일 수가 있어요.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약간 학생보다는 교사 주도적인 경향들이 더 강하다라는 거. 초등 같은 경우에. 하지만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피드백이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고, 지연되기 때문에 더 계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개별적인 피드백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구두의 피드백은 대부분 다 집단 제한적이라는 거. 그렇죠? 개인에게 하기보다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렇겠죠? 그리고 약간 학생의 자발성과 이해 수준 확인, 그리고 자기평가 같은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초등학교보다는 자발성, 적극성을 더 유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해서 피드백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 수준도 다르죠, 그죠? 과목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이 그 구두의 피드백이 더 효과적인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죠? 그래서 과목 수준도 사실은 좀 고려해야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배우는 과목에 따라서 당연히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피드백이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학습과 이해의 진행 과정이 명확하죠. 그래서 보통 미리 정해진 계열의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또 주로 책무성 평가에 근거한 어떤 외적인 증거에 의해서 촉진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피드백을 하기 위한 이 형성평가라는 것 자체가 약간 계획적이고, 그리고 구조화되어져 있는 거죠. 단원이 딱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달성해야 되는 성취도 어느 정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적으로 시험에 근거해서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정해진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스캐폴딩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에서는 더 잘 이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단계를 세분화시키기가 좋으니까. 수학과 과학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언어나, 그죠? 우리 일반적으로 국어만 생각해 보더라도 학습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지, 내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반응을 할지,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덜 계획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피드백도 주고 수업도 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학생의 발언과 질문에 의해서 시작된 의사소통과 피드백 자체가 어떤 학생의 사고 기술과 깊은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나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로 구두의 피드백이 더 많이 사용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또한 피드백이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약간 즉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말로.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캐폴딩 피드백은 사실 사용하기 어려워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어디까지 나오게 될지 우리가 사실은 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됐나요? 그리고 또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제 피드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은 다이나믹하죠. 교실은. 똑같은 학습 목표를 가진 A 교실, B 교실이라고 할지라도 수업의 상황은 다르죠. 그렇죠. 뭐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A 교실에서는 수업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만 B 교실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그렇게 되면 내가 주는 피드백은 A에서는 더 효과적이겠지만 B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똑같은 피드백을 주더라도.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하고 조금 더 많은 시도를 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효과적인 피드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 우린 요금은 잘 지키면 되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교사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 도전적이지만 도달 가능한 목표를 사용할 것. 그렇죠. 그리고 명확하고 쉽게 이해되는 피드백을 줄 것. 그리고 적당한 양의 구체적이면서 약간 개별화되고 그리고 또는 설명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능한 한 즉각적인 피드백 주기. 물론 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한 한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피드백의 유형 가운데에서 간단한 피드백에서부터 정교화된 피드백까지 모두 다 사용해 보기. 그리고 피드백과 학생의 능력까지 연결시켜 보기.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에 따라서 능력 수준에 따라서 피드백이 차별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도해 보라는 거죠. 모든 학생에게 똑같은 피드백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노력 기인,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학습자가 본인이 왜 그런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 볼 때, 원인을 추적할 때 약간 자신의 어디에 기인할 수 있게, 노력에 기인할 수 있게, 내가 어떤 부분을 덜 노력해서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는지, 그래서 약간 노력에 기인할 수 있는 피드백을 좀 강조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학습 과정 중에 피드백을 주면 효과적이라는 거. 그리고 가능한 피드백 메시지를 미리 예상해 갈 것. 그렇겠죠. 미리 조금 고민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피드백 스킬을 좀 키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피드백을 또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겠죠. 이제 수업 조절이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형성평가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이제 수업 조절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궁극적으로는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수업을 조절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형성평가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정의할 때 학습의 증거 수집, 그죠? 학습의 증거 수집, 그리고 거기에서 피드백 주기, 그리고 그 피드백을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피드백에 맞추어서 우리는 뭘 해줄 것? 그렇죠. 수업을 조절해 줄 것. 그럼 이제 요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이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반적으로 수업 조절의 유형으로 보자면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거예요. 내가 학습에 대한 증거를 질문을 통해 했어요. 아이들에게. 내가 가르친 내용들을 오늘 수업한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했어요? 철수 학생 한번 대답해 볼까요? 그래서 학생에게 증거를 이제 수집을 해요. 근데 철수라는 학생은 능력 수준이 굉장히 낮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학생과 다른 학생, 우리 반에 있는 몇몇의 학생들을 이제 빗대어 가면서 이 학생이 이해하면 몇 % 정도는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추정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면 학습자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렇죠? 그 학습자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으니까 어떤 개별적인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도 피드백을 주었는데 학습자가 이해하는 정도가 그렇게 명확하게 뛰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내가 그러면 철수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한 우리 반에서 한 30% 정도는 이해를 못했겠구나. 그럼 내 이 30% 이해 못한 학생들을 그냥 두고 갈 것이 아니라 내 수업에 대한 수업 조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그 가운데에서 소규모 활동이라는 수업 조절 전략을 한번 써볼 거야. 그렇죠. 그러면 철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데 그럼 우리 3명씩 그룹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다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 한번 해보자 라는 수업 조절 전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또는 혹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추가적으로 LMS에다가 자료를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이것을 읽고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LMS 어디 부분에다가 너희들의 생각을 조금 올려놓는 것은 어떻겠니? 이렇게 함으로써 나는 수업 조절을 한 거죠. 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전략이 여기 보시면 재설명 같은 전략일 거예요. 철수가 이제 이해를 못했네. 그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럼 조금 전에는 선생님이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번에는 다른 용어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또는 다른 예시로 내가 다시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 수업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업 조절의 유형들은 우리가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어떤 내 수업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그런 용어들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이런 말이 있었나요? 교수 전략을 수정한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 교수 전략 수정 자체가 우리는 수업 조절 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는요, 이 수업 조절이 이렇게 해서 이제 수업 조절 유형이 167페이지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수업 조절 전략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를 이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는 수업 조절의 어떤 유형들을 제시해 놓은 것들인데 이 부분은 그냥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수업 조절 전략들을 써서 우리가 어떤 수업을 조절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고 있는 모형들이니까 걔네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